자, 오늘은 여러분들 시험 친 거 오늘 가서 틀린 거 수정해보고, 오케이? 생각보다 앞에 서술형 문제들을 잘 풀었습니다. 그렇게 외웁니다. 자기가 쓴 대로 그대로 외우면 된다, 알았지? 자, 소술에서 첫 번째 문제 유형은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다. 서술상 특징 문제는 기본적으로 뭘 파악하는 거야? 시점을 파악하는 거다. 그래서 시점 파악 방법 했었지? 네. 그리고 1달 낭문 학생님이 준 책 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범위만큼 개념을 하나씩 다시 복습해야 됩니다. 역시 책에 있는 그 지문들도 우리가 시험 친 것처럼 그렇게 분석해야 돼. 시험 문제에서 분석을 조금 모자라게 했던 학생들도 있던데 다음 시험에서는 오늘 모자랐던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끝갈래 두 번째 그 섬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단락을 봅시다. 작품을 됐습니까? 준비됐지? 자, 끝갈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 분석의 기준이 뭐야? 인물, 사건, 배경, 소재. 그리고 끝갈래에서 출제되는 유형이 뭐라고요? 인물, 사건, 배경, 소재 플러스 지문과 해설이나 행동의 적절성, 즉 우리는 극적 형상화 문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 그지? 그걸 가지고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눈으로 따라옵니다. 펜 딱 들고 자기가 분석한 거 지금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된다 그랬어. 지난번 시험 친구도 보니까 눈으로만 읽은 학생들이 있더라. 이번 시험에서 제일 잘하는 학생이 최민서입니다. 오케이? 조금 노력하면 봐봐. 조금 노력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민서가 이거 풀었던 거는 거의 100점에 가까워. 한 문제 빼고. 지문 분석도 역시 마찬가지야. 민서가 제일 꼼꼼하게 했어. 자, 좀 꼼꼼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문제 푼 학생들 보니까 선택지 분석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 선생님이 요구하는 것은 기본 개념들 지문에 다 반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문제 유형까지도 다 밝혀 쓰는 습관을 들이라 그랬지. 그래서 문제 유형까지도 다 밝혀 쓰고 있는가, 그 다음 선택지 정보들을 분석해가면서 잘못된 것, 바른 것을 가려낼 수 있는가. 요게 기본이야. 모든 문제에서 머릿속에 이거를 딱 두고 자기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그 앞에다가 지문을 분석할 때마다 앞에다가 이 지문에서 뭘 찾아야 되더라, 문제에서 뭘 찾아야 되더라, 어떻게 풀어야 되더라, 이걸 항상 모든 지문에다가 습관적으로 메모를 해봅니다. 자기가 외워질 때까지. 알겠지요? 자, 두 번째 지문 앞부분 줄거리 가볼까요? 문제구는 아버지인 문덕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인 나골도에 장사 지내기 위해 아버지의 관을 싣고 김철과 함께 나골도로 들어가려 한다. 하지만 문덕배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한다. 자, 봉착한다는 것은 어디에 딱 닿아서 이러다 이런 뜻입니다. 준현이 필통 채워. 그 다음 김철은 배를 저반시키는 과정에서, 저반이라는 말은 부두에 배를 갖다 붙이는 것을 저반이라고 합니다. 배를 저반시키는 과정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다에 빠지는 바람이 먼저 섬에 올라온다. 자, 여기까지 중심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누구? 문제구. 문제구가 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고향 나골도에 아버지의 묘를 쓰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기다 묻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아버지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 뭐가 나타난다? 갈등이 나타나요. 중심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럼 이 갈등은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야? 문제구와 마을 사람들의 갈등이다. 자, 장면 19번 이장집 마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시나리오니까 영상, 드라마나 영화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재현해가면서 그 영상처럼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지문을 읽어가자는 얘기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다. 대청마루에 동팔과 순돌이 술병을 가운데 두고 어색하게 걸터 앉아있다. 이장이 방 안에서 어이 동팔이 옛 친구한테 인사나 하게. 김철이 일어나려 하자 몸이 불편한데 그냥 누워서 인사하게. 자, 그러면 누굽니까? 여기에서 김철, 그리고 동팔, 그리고 김철, 동팔, 그 다음 순돌. 얘들은 누구란 얘기야? 옛날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옛 친구라는 정보가 이장의 말을 통해서 제시되었지요. 이장의 말을 통해서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물 간의 관계가 나와 있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지금 지문하고 니들 지문이 좀 달라가지고 자, 김철이 두루 평안하신가? 자네도 많이 늙었네. 40년 세월인데 어찌 어쩌겠는가? 자, 그동안 동팔이 그러면 저 누구야? 김철하고 동팔은 40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40년 만에 만난 겁니다. 자네는 아직도 청년이네. 김철을 대하는 태도가 냉담하다. 자, 대상을 대하는 태도 봐봐봐. 냉담하다. 이 냉담함이 왜 그럴까? 옛날 한 마을에서 살았던 친구들이 40년 만에 만났으면 얼마나 반갑겠어. 그죠?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생각해 보자는 말이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4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야. 그러면 반가움이 앞서야 되겠는데 어때? 냉담하네. 그럼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얘들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냉담한 표정을 취하지? 이런 것들이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죠. 메모합니다. 써가면서 따라와야 돼. 그 다음 그동안 자네가 시인인가 무엇인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다. 김동팔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이 김철이라는 인물의 정보 하나를 캐치할 수 있겠네요. 김철은 뭐가 됐다고? 시인이 됐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쩐 일로 우리 섬에 다 찾아오셨는가? 나는 자네가 우리를 까맣게 잊어버렸는 줄 알았는디.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나 한 잔씩 하면서 이야기하세 라고 이장이 그 분위기를 중재하시오. 자, 그러면 이장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냉담한 관계에 있는 이 인물을 뭐 하는 거야? 중재하는 사람이다.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네. 인물의 역할 생각해가면서 그 다음 처마에서 떨어지는 낙수를 바라보며 참 그놈의 비 구질하게도 온다. 자, 이장이 자 김선생도 우선 한잔 하시오. 자, 이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뭐야? 여기에 살았던 오래도록 살았던 사람은 아니란 거 알겠지? 왜? 김철한테 지금 이렇게 존대를 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한잔하면 속이 싹 풀릴 것이고 정신이 싹 들 것이게 모처럼 고향에 오셨는데 인사가 아니네만 우리 벼섬 출신 중에 김선생 같은 유명인사가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야. 모두들 술을 마시고요. 그러나 김철의 손에 든 술잔을 바라보기만 할 뿐 마시지 않는다. 술잔을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인물의 뭡니까? 행동이죠. 이 극이라고 하는 것, 희곡, 시나리오 같은 이런 극갈래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그랬죠. 안 쓰나 조용히. 그 다음 이역구구는 술잔에 입을 대지 않은 채로 그냥 내려놓는다. 자, 이 김철의 행동, 이 김철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이 김철의 내면 심리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이장이 중재를 하면서 술을 한 잔 마시면 마음도 몸도 싹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철은 손을 가볍게 떨면서 입을 대지 않은 채 그 술잔을 그냥 내려놨단 말이야. 그러자 이장이 아니 우리 선생님은 왜 술을 안 드시나? 글 쓰는 사람 치고 술 못하는 사람은 없다는데 김철이 동팔이 배 들어오게 하게 말없이 떨어지는 빗발만 바라본다. 40년 지난 일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러면 어쩌자는 건가? 아무리 맺힌 원한이 깊다 해도. 자, 그러면 여기에 원한이라고 하는 거, 맺힌 원한이라고 하는 거 이거 봅시다. 이것이 결국은 뭡니까? 마을 사람들과 아까 문제구의 갈등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까 갈등은 뭐 때문에 그랬어? 문제구의 아버지인 문덕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 그랬지. 그럼 우리는
그 마을 사람들이 입은 상처. 그래서 40여 년 동안 이 맺힌 원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중심 사건이 되는 거지. 그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거를 궁금증을 가지고 그거를 찾아가는 지문 읽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네. 이건 법에도 없는 일이야. 동파리가 나같이 무식한 무지렁이가 어찌 법을 알 것이요. 법 잘 알고 돈 많고 빽 있는 서울 사람들께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은 나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한 그 문덕배 그 인간은 절대로 있음에 못 묻힌단 말이요 라고 하는 거. 동파리 말에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문덕배에 대한 반감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요. 그 맺힌 원한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장이 그렇게 흥분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조조한 듯 김철과 동파리 눈치를 살피며 수를 따른다. 이 사람 이 말은 이렇게 해도 자네가 극진지한테 일부러 올라온 사람이여. 야들아 이거 술 더 가져오니라. 이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인물들의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요. 자, 그 다음 김철이 자네들 심정은 이해하네만 이미 40년 세월이 지난 일 아닌가. 강산이 바뀌어도 4번이 바뀌었으니 이젠 그때 상처를 잊어버릴 때도 되었다는 게 내 생각이네. 동파리가 잊어버릴 때도 되었다고? 무슨 소리요?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도 이 가슴에 박힌 못을 빠질성 싶어? 여거 박힌 대못을 누가 빼내준단 말이야. 자, 여기 대못이라고 하는 표현. 이 대못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아까 앞에서 무슨 말로 나왔습니까? 맺힌 원한이라는 말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덕배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입은 상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이 상처가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까? 이것이 이 지문을 읽어가는 내내 우리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극갈래를 읽을 때는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뭐 때문에 갈등을 맺고 있는가? 뭐 때문에 이 갈등이 유발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 갈등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여기에 궁금증을 가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 2장. 근데 제국 그 사람도 알 수 없네. 서울 근방에는 땅이 없나? 왜 하필이면 기어코 여기에다 묘지를 쓰겠다는 거야? 자, 이 묘지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야? 제국은 왜 여기에 묘지를 쓰겠다고 얘기했어? 아버지의 유언이지요. 아버지 문덕배의 유언입니다. 문덕배는 마을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원한을 심어주고도 죽어서 남아 고향에 와서 묻히고자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단 말이에요. 돌아가신 양반이 이 생전에 유언을 그렇게 했다는 걸세. 자기가 죽으면 꼭 나골도 고향에 묻어달라고. 그러니 자식된 도리로 부모 뜻을 어떻게 저버리겠나. 그럼 자식된 도리야 응당 그래야지. 문사장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는겨. 자, 여기 봐봐봐. 순도리의 태도를 봐봐봐. 순두리의 태도가 자식된 도리를 얘기하니까 응당 그래야지 하면서 문사장 입장도 생각해줘야 되는겨 하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앞에서는 동철과 더불어서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동팔 봐봐봐. 지랄하고 자빠졌네. 성님은 언제부터 문간에 개노릇을 하게 되었어. 아주 극한 반응을 저항감을 보이고 있죠. 인물의 성격 알겠지? 얘는 되게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고 이 동팔은 가슴에 맺힌 문화를 절대로 씻어낼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장이 또 한번 그러자 이제 순돌이가 멋이 어째 지랄 문간의 개 너 말 다 했냐? 동팔하고 순돌이 이제 충돌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의 태도는 뭐 때문이야? 문제구의 마을 입성을 갖다가 허락하자. 죽어도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대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성님이 그 땅떼기 안 팔았으면 문간의 놈들이 어떻게 이 섬에다 무덤을 썩었다고 들어오시오. 아무리 돈에 환장을 했어도 배아리고 채미를 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에라이 하고 막걸리를 쳐드는데 이장이 팔을 푸른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사건이 전개되어 갔던 과거에 전개되어 갔던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동팔의 대사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어? 순돌이가 누구에게? 문제구에게 뭘 팔았다고?
땅을 팔았습니다. 이 팔았던 땅, 이게 여기에다가 문제구가 지금 뭘 하겠다는 얘기야? 묘지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파리는 순돌이더러 애초에 땅을 팔지 않았으면 문제구가 여기 묘지를 쓰려고도 하지 않았을 거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설에 이 극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은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관객들이 파악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순돌이가 벌떡 일어나며 이놈의 자석 말하는 뽐새 좀 보소 하고 두 사람이 싸운 동안 김철이 벽에 걸린 사진틀을 바라봅니다. 여러 사람들의 사진이 한 사진틀 안에 들어있다. 서서히 클로즈업 되면서 자, 사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관객의 눈에도 빛이 보이겠죠. 그 중에 1950년 면민체육대회, 자, 시대적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1950년이야. 면민체육대회야. 그러면 1950년은 우리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던데요? 한국전쟁이 있었던 때란 얘기죠. 딱 한국전쟁이 일어나던 그 해에 면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 면민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축제처럼 벌이는 일종의 마을 공동체 행사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낡은 흑백 사진 속에 보니까 한 사람의 얼굴이 도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클로즈업 된 거죠. 그러면 이 흑백 사진은 뭐가 됩니까? 면민체육대회 흑백 사진은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중심 소재라고 볼 수 있겠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이 장면으로 연상을 해보자 말이야. 화면이 액자를 쫙 비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 사진 하나가 오려져 있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조용히 해. 네. 너 안 적을래? 다 적었는데. 너 지금 방금 여기 적은 거 다 적었나? 네. 내가 뭐 적었지? 언제 적었어? 이거 빠뜨렸네. 저것이요. 어쩐지 빨리 적더라니. 그 다음에 밑에 거기 볼까요? 오프시인 해가지고 맨 밑에 보니까 인물이 화면에는 나오지 않고 말소리만 들리는 겁니다. 뭐 화면에는 인물이 나오지 않고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지금 화면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영상 볼 때 그 장면들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 항상. 그 다음 문덕배 그 인간이 우리 섬에다 어떤 짓을 했는지 벌써 다 잊어버렸단 말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땀시 죽었간디. 자 거기에 봐봐. 우리 아버지가 누구 땀시 죽었간디. 누구 때문이라는 얘기야? 문덕배 때문이라는 얘기지. 여기에 아까 원한이라든지 혹은 상처라든지 혹은 대못이라든지 이것이 갖는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됐죠. 이것이 갖는 의미가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아까 봐봐. 도대체 마을 사람들에게 맺힌 원한이 되리만큼 40여 년 동안 뺄 수 없는 대못을 박았다는 이 상처가 도대체 뭘까?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오던 그 궁금증이었죠. 그 궁금증이 여기서 밝혀진 거야. 오케이? 그리고 아까 1950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을 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마을에는 한국전쟁 통해 뭔가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겠지. 요즘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가는, 찾아가는 읽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 지문에서 자, 이장이 어디 자네 아버지뿐이겠나. 이 나골도 전체가 문덕배 한 사람 값이 쑥밭이 되어버렸지. 하지만은 도려진 얼굴, 자 도려진 얼굴 아까 흑백 사진에 있던 거지요? 중심 소재입니다. 도려진 얼굴이 크게 확대되면서 왜 확대하게 해서? 이 도려진 얼굴을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측컨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찍었던 이 단체 사진에 도려진 얼굴은 누구의 얼굴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이 도려진 얼굴은 문덕배의 얼굴이다. 마을 사람들에게 40여 년 동안 씻을 수 없는 원한이 맺히게끔 했던 장본이 바로 문덕배란 말이죠. 자, 그 다음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잘려진 하얀 공백이 여름날의 눈부신 햇빛으로 오버랩된다. 오버랩이 어떤 화면 처리 방법이야? 오버랩. 화면이 겹치는 겁니다. 화면이 겹치는. 이 화면 겹침은 이런 거야. 하나의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전환을 할 때 그 중간에 장면과 앞장면과 뒷장면 사이가 잠깐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앞장면이 서서히 흐릿해지면서 그 위에 뒷장면이 서서히 선명해지게끔 하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험한 적 있죠? 자, 바로 이런 오버랩 장면은 어떨 때 쓰는데? 주로 과거를 회상할 때 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운 거야, 이거. 오버랩은 과거를 회상할 때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 장면이 떠올라올 때 그때 현재의 장면과 과거의 장면이 살짝 몇 초간 이렇게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과거 장면으로 가는 데 있어서 작용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뭐야? 매미 울음소리지. 이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마침 그 매미 울음소리를 통해서 회상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의 어느 한 장면에서도 그 장면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이요. 뙤약볕 아래에 늘어서 있는 군인들, 아까 195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1950년 한국전쟁으로 회상이 된 겁니다. 40년 전으로 회상이 된 거죠. 모자챙 아래 그늘이 드리워진 얼굴이 무표정하다. 후줄그레한 군복, 군인들 뒤쪽으로 불안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 보인다. 문덕배의 얼굴이다. 소총의 놀이쇠를 후퇴시켜 총알을 장전하는 날카로운 쇳소리. 뭐가 느껴집니까? 여기에서 뭐가 느껴져? 이 장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총을 장전해 가지고 지금 날카로운 쇳소리가 나는데 병사 한 명이 청년을 향해 소총을 겨루고 있다. 햇빛에 반사되는 총구가 들리고 있고 매미 울음만 들려올 뿐 숨막히는 정적이 쭉 흐르고 있지. 장면 이해됩니까? 자, 구체적으로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을에 이제 이 섬에 인민군이 들어온단 말이야. 인민군이 상륙을 합니다. 그러면 인민군이 상륙하기 전에 이 섬에는 원래 국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국군들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인민군이 들어오면서 뭘 하겠어? 여기에 사는 주민들을, 이 면민들을 사상 검열을 합니다. 사상 검열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산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누구고 우리 공산 세력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자가 누구냐. 우리 공산 세력에 반하는 사고를 가진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이 마을 전체를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 공동체로 만들려고 한 거야. 그러면 누가 친공 세력이고 누가 반공 세력인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데? 문덕배가 이 과정에 개입을 하는 거야. 문덕배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얘는 지가 살기 위해서 인민군을 찾아가가지고 자, 섬에 들어올 때 국군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들어와라. 국군 복장으로 위장을 하고 들어오면 국군으로 위장을 해서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 중에 이 국군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겠지. 오케이? 이 국군인 줄 알고 반기는 그런 주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주민들은 누구야? 이 인민군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반기는 주민들을 색출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여기 마지막 장면에 총살을 시킵니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국군에 대한 우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군인 줄 알고 반겼겠지요. 그 중에 누가 있었다? 동팔이 아버지가 있었다. 순돌이 아버지가. 맞지? 동팔이 아버지지. 동팔이 아버지가 이런 그 문덕배의 제안에 위장된 전술에 속아가지고 인민군을 국군인 줄 알고 반겨서 밥도 해주고 막 이런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팔이 아버지는 인민군에 대한 반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어서 총살을 당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마을 사람들 봐봐.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엊그제까지 형님 동생하고 살던 인물이야. 이 문덕배라는 인물이. 근데 지 살겠다고 누구를 한 동네 살던 친구들을 갖다가 인민군에게 팔아넘긴 거지. 변절자인 거야. 반역자. 그럼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 죽일 놈이겠죠? 그래서 그 면민공동체육대회 사진에서 문덕배의 사진, 전쟁이 끝난 이후에 문덕배의 사진을 도려낸 거지. 마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동팔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문덕배 때문에 죽었는데 어떻게 저 인간을 이 섬에다가 들여올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동팔의 그 급격한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우리 같아도 문덕배의 그 시신을 이 마을에 드리는 것을 우린 허용하겠어? 못하겠지요? 근데 누가? 김철원 신이랬잖아. 신은 어떤 사람이겠어? 뭐 낭만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비교적 과거의 그 사람들의 상처를 그냥 다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지금 김철이 문제부의 입장을 대신해서 이제 중재하려 들어온 거야. 여기에서. 장면 이해됐습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 문제 봐봐. 인물들의 태도를 정리한다 그랬죠.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인물의 성격을 묻는 문제 혹은 인물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인물을 중심으로 봐라 할 때 이 관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선택지 볼까요? 문덕배의 행동이 미쳤던 부정적 영향을 알면서도 배가 들어오게 하려는 김철에게는 호의를 베풀고 있다. 누가? 가의 관계 봐봐. 이장이죠. 이장은 호의를 베풀고 있지? 중재를 하고 있잖아. 그 다음 나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동팔과 김철의 관계입니다. 김철이 문제구와 함께 섬을 찾아온 일에 대해 못마땅해야 하면서 냉담한 태도로 대하고 있다. 아까 냉담한 태도 있었지요. 왜 냉담한 태도를 취하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지. 그 다음 다는 동팔에 대한 김철의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난 일은 잊어버려야 함을 강조하면서 배를 들이는데 반대하는 동팔이가 생각을 바꾸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 다음 라는 순돌에 대한 동팔의 감정이에요. 아주 격하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비속어를 써가면서 순돌을 비판하고 있었지요. 문제고의 처지를 고려해주자는 순돌을 과거의 행동을 들추면서 자 과거의 행동 위주로 걷습니다. 이 과거의 행동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문제구에게 땅을 판 행위지요. 문제구에게 땅을 판 행위. 조용히 뭐라 그랬어? 왜 안 적어? 거기야. 맞아. 그 다음 5번 김철을 대하는 동팔의 태도가 일관성 없음을 지적하면서 원래 태도를 뭐가 잘못됐습니까? 원래 태도를 유지하기를 요구한다. 이게 잘못됐죠. 일관성 없음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치? 그 다음 5번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뭐야? 소재의 상징성,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제라고 알겠네. 자, 5번은 그래서 써볼까요? 소재의 기능 및 의미를 묻는 문제다. 자, 기억이 뭐였어 아까? 기억 대목
아까 마을 사람들에게 맺힌 원한이라고 그랬지? 동팔의 심적 상처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맞지? 40년 동안 맺힌 원한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요. 근데 데못이라고 하는 구체적 사물로 나타냈지?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상징적 소재라고 얘기를 한다. 데못, 상징적 소재. 왜 안 정리? 아거들아, 시발. 그 다음 니은, 묘지. 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부모의 뜻을 따르려는 김철이 아니라 누구? 문제구지요. 그 다음 디귿 동팔의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는데 기한다. 막걸리잔을 지금 집어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문덕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이 감정을 여기도 나왔지요.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도려낸 사진이래 했으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사물이지. 이 구체적 사물에 담겨있는 것은 뭐야? 문덕배에 대한 마을 사람들이 반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상징적 소재가 되겠지. 극도의 적막감과 긴장감에 휩싸인 분위기. 봐봐. 우리가 아까 읽을 때 이 부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며 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택지를 푸는 동안에 봐봐. 안 가도 되는 거지. 본문으로 안 가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뭐로? 드라마로 영상처럼 머릿속으로 장면을 연상해가면서 상상해가면서 읽자 말이야. 그러면 극에서 이 부분이 극적 고조가 극적 긴장감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장면에서 극적인 화해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 놓으면 그거를 묻는 문제가 본문에서 이렇게 제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 자, 우리 이런 문제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적 형상화 방법. 극적 형상화예요. 극갈래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유형이지요. 내신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야. 중학교 때도 이런 문제들은 나왔습니다. 다만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를 극적 형상화 기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장면을 나타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 장면에 적절한 표현으로 오는 것은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거를 출제 유형 혹은 출제 의도라는 말을 쓰는데 극적 형상화라는 말을 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야? 그 장면을 얼마나 그 장면을 사실감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는 문제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술과 술잔, 소품 나왔네. 소품 동그라미. 적절한 소품을 쓰면 인물 간의 태도, 인물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지 아까. 그 다음 김철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 좋겠고. 아까 손이 어떻게 떨린다 그랬어? 알츠하이머 환자처럼 뭐 이렇게 뜨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주 가늘게 떨고 있다 그랬지. 가늘게 떨리는 것은 화면 전체로 봤을 때는 눈에 잘 안 보였겠지요? 그래서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장면을 이 클로즈업 했단 말이야. 그 다음 처마에 낙수가 떨어지는 장면을 삽입해가지고 장면을 중간에 아까 처마를 바라본다 했지요? 비 떨어지는 걸. 그 다음 김철은 서울 말투를, 나머지 인물은 사투리를 쓰겠고. 왜? 4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김철은 서울에서 뭐가 됐습니까? 시인이 됐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김철은 주변 분위기에 차츰 동화되고 있지 않지요. 이때 봐봐. 주변 분위기는 그럼 뭔데? 주변 분위기는 동팔의 격한 감정과 그 다음 순돌 사이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장면이에요. 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장면에 동화되는 심리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지문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읽고 선택지의 정보들을 분석하면서 읽으면 문제가 선명합니다. 그죠? 뭐하지 않지에 우리의 1차 목표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는 거. 여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그 다음에 갈 단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선택지를 분석하는 습관을 항상 들이자.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